우리를 정서적 혼란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나쁜 판단도 하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도 하는 뉴스의 온갖 함정 다 피하고 오로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게 말할 수 있는 두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셋이 뭘 썼죠? 네,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화산, 모양이 있고 여기는 빙하. 우리 제작진들이 애를 많이 썼어요. 팥빙수 같아요. 아, 팥빙수요? 네, 빙하가 팥빙수는 아니라. 얼음을 갈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를 갈아버리겠다는 지금 그러한 의사를 저는 그걸 터트려버리겠습니다, 화산을. 근데 이제 김종대 전 의원님은 예.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 번쩍거리는 거를 뭐 이마에 붙이고 있는데 아이언 티스. 그러니까 네. 강철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강철 이빨이요. 예, 뭐 강철 뭐 다 녹슬었지 뭐 요즘. 아니 오프닝에서 무슨 뭐 심리 상담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철 이빨은 그러면 막 물어뜯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피나고 뭐. 예. 근데 하필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비슷해서입니까? 김종대, 김종인. 그러면 역시 이름이 비슷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분도 우리가 포용해야죠. 포용해야 된다. 아 그럼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분, 네. 그분 저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김종 시리즈들이 예. 아니 어쨌든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다 친한 분만 묘하게 거명해 주셨는데 그 사실은 아이언 티 갖고는 모자라고 다이아몬드 티가 돼야죠. 근데 그래야 지금 안 썰리지. 모자에 붙이고 계신 거는 조스 이빨 같기도 하고 면도날 그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락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밴드의 그 앨범 커버 하고도 여기 좀 비슷합니다. CBS 기독교 방송인데 주다스 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불경한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스카리오 유다를 우리가 여기서 아니 좋습니다. 뭐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계속 쓰고 나옵시다. 아니 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희가 무슨 뭐 선택권이 없어요. 네, 두 분 모자 아주 어울립니다. 저도 이 모자를 쓰니까 오늘 제 스타일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왠지 재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먼저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저희가 짧게 편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야당도 예의를 갖춰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연설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 위기입니다.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전망되고 있고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경제도 확실한 반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숨어있는 비밀이 뭡니까? 숨어있는 비밀 그것은 밑빠진 독입니다. 밑빠진 독. 어째 별로 느낌이 안 좋네. 아니 이게 느낌은 좋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독에다가 물을 많이 붓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밑이 빠져 있는 것을 어떻게 배울 거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건데 먼저 그 얘기를 하려면 시정연설 무슨 내용이냐부터 청취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 긴 시정연설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를 따라하면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시간이 모자라겠죠. 김종대 뉴스업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아니 누구 망하는 꼴 보려고 그러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방금 들으셨지만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데 우리는 현명하게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는 거 분위기 이어서 협치를 통해서 우리 예산안 잘 다뤄줘라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위기 극복을 넘어서 경제에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확대, 소비 진작, 수출 확대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고 그러려면 뉴딜 펀드 등의 금융을 활용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한국판 뉴딜을 이제 추진할 거라고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을 모색을 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걸 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등의 신성장 동력에 투자를 하고 고용 안전망, 사회 안전망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얘기였고요. 그 외에 이제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주거 안정
네. 주거 안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김종대 전 의원님도 많은 곤란함이 있습니다. 주거 안정은 참 필요한데 아무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 하면 나를 걸고 네. 넘어져. 그리고 이제 국방력 강화 그리고 남북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필요하다. 예산 써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에도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정경제 3법을 국회에서 좀 처리해줘라 이렇게 촉구한 내용이 있고 네.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과 국정원 개혁도 꼭 이루어달라 마무리해달라 이런 당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좀 의외였던 거는 폭탄 선언이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화산처럼 폭발하는 그렇죠. 4년 전에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발언을 바로 이 자리 시정연설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는 탄핵 정국이었어요 이미. 거의 뭐 그리고 네.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최순실 씨 태블릿이 제대로 딱 펼쳐지기 전에 직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고 전국 이제 반전용이. 그렇죠. 전국 반전용 카드 이런 게 또 필요했던 사정인데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은 나는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예, 이것을 좀 티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은 네. 건재하다. 건재하다. 예, 실제 건재하지 마. 항상 보면은 어떤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어떤 수를 쓴다든지 그런 이미지가 없어요. 이 정권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는 마찬가지로 시정연설도 필요한 얘기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식으로 뭐 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 쓰인 단어를 보면은 경제, 위기, 뉴딜 이게 경제가 43번, 위기가 28번, 뉴딜이 17번 이렇게 이 예산안에 관련된 얘기에 집중이 다 돼 있거든요. 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제가 이런 모자를 쓰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반면에 이 정권 출범 시에 그 시대 정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불평등 해소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런 관련된 단어들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정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2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로 변화된 상황은 이해합니다만은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시대 정신 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오래된 숙제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생기네요. 좋은 바람이십니다. 네. 강철 이빨이 역시 강철 이빨입니다. 네. 아니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저기 이 공정과 불평등에서 또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원칙 있는 나라, 품격 있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런 어떤 그 원칙은 정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 이 점은 꼭 앞으로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역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메시지만 나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다만 전략적으로 이 한정된 시간에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포용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연설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 국민들도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니까 예. 좀 거기에 부응하려는 전략을 편 게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네, 이제 이 그렇죠. 연설문에 이 사회 안전망 강화 관련돼서 기존의 복지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든지 네. 이런 메시지 이제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긴 했지만 이제 이 연설의 핵심 그러니까 무게를 싣고 있는 그 대목은 역시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위기 극복에 이제 힘을 싣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경제 활력 뭐 이런 거에 힘을 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 측면은 좀 있겠죠. 네, 그런 상황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의 그 핵심 모토가 위기를 넘어 선도국가로 가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 이런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 다 함께 힘내서 단결해서 우리 한번 멋지게 도약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말이죠. 안 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야유가 막 쏟아지고 거의 또 막 난장판 분위기에서 시정연설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는 아닌 것 같지만 뭔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라임 옵티머스 특검 이걸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어제 뭐 철야 농성 이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네.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져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초선 의원들이 뭐 들고 일어났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의원총회를 해서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는 거는 보이콧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제 논의를 한 건데 그것도 뭐 보이콧하는 것까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서 일단은 들어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의원들에게 이제 좀 지침을 주기를 의전에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된다. 하지만 할 말을 충분히 하자.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악수를 청하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나라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해라 이런 이제 지침을 이제 내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네. 더더욱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직전까지 자신들이 이제 외치고 싶었던 구호를 막 외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이뤄졌고, 예. 그래 이제 국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도 또 시끄러웠던 측면도 어떤 있는 사건이죠? 이게 이제 이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 오부 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 대표들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일종의 티타임을 가지는 이제 그 절차가 있습니다. 맞아요. 원래 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왔는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아하. 원래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같이 왔어야 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앞에서 위로도 해주고 하셨지만 뭐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안 왔습니다. 오셨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왔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제 몸수색을 이제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수색하느냐라고 반발하고 이것은 야당 탄압이다. 전두환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가 연출됐고 그래서 이제 더욱더 시끄러운 이런 상황이 이어졌던 겁니다. 예. 청와대 경호 규정이 90년대 수준에 조금 머물러 있던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여야 대표는 그 몸수색을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원내대표 이게 원내대표 과거에는 원내 총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총무하니까 좀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는 이제 정당의 대표자라기보다는 조금 더 밑에 직급 네. 네,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정당이 원내 정당화 국회 쪽으로 무게를 많이 실는 정당이 되면서 원내 대표가 정당의 투톱으로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럼요. 이런 현실을 경호처가 반영을 못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정치적인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뒤떨어진 행태였다. 이런 어떤 뜻밖의 그 상황이 또 우리 어떤 그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융통성을 좀 더 발휘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과거에는 이전 정권에서는 국회에 이제 강기정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예 뭐 경찰 파견된 경호실 직원하고 이제 뭐 강기정 의원의 뒤통수와 그 경호실 직원의 코가 부적절하게 기억납니다. 접촉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코에서 빨갛고 뜨거운 이제 액체가 액체가 흘러내리는 흘러나와요. 이런 일도 있고 네. 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은 좀 해프닝에 가까운 일인데 너무 야당이 또 이걸 가지고 장기화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시정연설의 비밀은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뉴스의 생로병사에 상당히 병들어 있는 뉴스입니다. 예. 그 사실은 살아있는 사실 새로 태어나야 될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뉴스들에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이렇게 돈을 풀고 지금 시정연설의 핵심도 돈을 많이 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밑빠진 독에 대한 얘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돈을 많이 쓰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고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 돈이 목적지까지 과연 가는 것이냐. 그래서 정말 없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까지 돈이 흘러 거기까지 흘러가는 것이냐. 이것은 지금 체감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까지 가는 수로가 없어 물이 거기까지 흘러가지 않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밑빠진 독이어서 이 독이 뭔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아내서 밑빠진 독을 주먹으로 막든지 두꺼비로 막든지 막는 것들이 필요하고 아니면 물길이 없는 거면 물길을 파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한 것 같고 바로 이런 점에서 김종대 뉴스업이 계속 이 뉴스의 목소리를 내줘야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예, 전달 체계와 검증 체계를 확실히 하자 이 말씀을 좀 길게 하셨어요. 네, 저는 좀 뭐 간단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하실 수도 길게 있는 거죠. 뭐. 두꺼비로 막는다는 거는 취소해 주십시오. 아, 동물 왜죠? 학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꺼비가 네. 아니라 제가 맞겠습니다. 네. 제 몸으로. 네. 네덜란드 소년. 네. 자, 시간 없어요. 두 번째로 갑시다.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재산세 문제 아주 뜨거운 주제죠. 중저가 1주택은 재산세가 완화되는 거냐? 1주택 사람들이 관심 가지면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일 것 같은데 김민하 평론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뉴스를 소개하기 전에 이 비밀은 거위의 깃털에 있다. 이 점을 한마디를 말씀드리고요. 거위의 깃털. 그렇습니다. 뭐 세금과 관계된 얘기 같네요. 그렇죠. 이 뉴스는 뭐냐면은 핵심 얘기는 이겁니다. 그동안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그 주택의 이제 그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부과를 실효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시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있어서. 네. 근데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그래도 90%까지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상당 부분 그래도 현실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고가 주택이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부가 기본적인 계획을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핵심은 현실화 도달 목표는 90%다. 그래서 공시 가격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주택 가격의 90%까지 맞추자.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는 고가 주택이냐 아니면 9억 원 이하의 어떤 주택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둬서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시세 15억 원 이상은 2025년까지 그리고 9억에서 15억 미만 이 사이는 2027년까지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90%로 맞추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정부의 대략적인 지금 아니거든요. 물론 최종 확정안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9억 원 미만의 1주택자도 결국은 앞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네. 내가 그냥 평생 걸려서 주택 하나 사서 아파트 한 채 사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이제 은퇴해서 버는 돈도 없는데 재산세 폭탄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일고 있다라고 신문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 이런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공시지가가 올라가가지고 실제 집값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만 올라가서 세금 더 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그 불안한 어떤 그 조짐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를 가서 시세 차익을 본다든지 또는 다주택자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 그냥 우리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네.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공시 가격이 현실화돼 가지고 원래는 한 60% 70% 적용돼서 재산세가 그 수준에서 나왔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90%까지 이제는 적용이 될 건데 재산세 더 내야 되는 거냐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좀 그러면 재산세를 좀 깎아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에선 병 주고 약 준다 이렇게 기사를 뽑았더만요. 제목이 병 주고 약 주는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여당이 어쨌든 재산세를 좀 9억 원 미만 주택은 깎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6억 원 미만 주택은 깎아준다는 분위기가 이제 있어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네. 근데 그것을 9억 원까지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서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이미 있습니다. 언론에 그렇게 기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에 재보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죠. 어쨌든 지켜보겠고요. 중요한 건 거위의 깃털이 뭔 뜻이냐 이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에서 자꾸 지난 정권 말씀드려 죄송한데 세금 인상이라는 것은 거위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위의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라고 어떤 경제수석을 지낸 인사가 얘기를 해서 논란이 막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더 내서 이 사회를 좋게 하자. 이 대명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나더러 직접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망설여지거든요. 나라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냐 이러면서 반발하게 되는데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 곳에 쓰이느냐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만 있다면 세금 더 내겠다는 국민이 7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증세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올리는 것도 그게 9억 원 이하이든 미만이든 이상이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세금을 내면 우리 사회가 좋아진다라는 합의가 가능한 이런 논의들을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노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것인지 올리는 것인지 애매한 상황을 만들면서 이렇게 눈치고 가는 것보다는 거위한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네 깃털을 뽑을 것이다. 그리고 네 깃털을 뽑아가지고 더 추운 병아리들한테 이불 덮으라고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위의 동의를 얻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런 모자를 쓰고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조세 논의가 조금 지금까지 효용성이 떨어지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은 이 세금은 이렇게 하고 저 세금은 저렇게 하고 이걸 좀 따로 떼놓고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대증요법식으로 갖다 메우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건건이 대중이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대중적 설득력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조세 저항은 최소화하면서 보편 증세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유도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고 신뢰가 지금 확보돼야 이 조세 문제는 정의롭게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강철 이빨입니다. 네. 한 칼에 잘라버리네요. 네. 아니, 뭐 강철 이빨이 괜히 강철 이빨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네. 이 프로그램 최고입니다. 네, 곧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계속 세 번째 주제로 가보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세 난민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분이 있네요. 네. 네, 홍남기 부총리. 이분이 어쩌다가 이렇게 전세 난민이 돼서 이렇게 언론을 달구게 됐는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예산, 네. 또 세금 이런 것들을 또 관할하는 경제부총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전세 난민으로 마음고생을 며칠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이제 본인과 관련된 집이 세 군데입니다. 의왕, 마포, 세종 이 세 군데인데 정부에서 다주택 보유하지 말라.
이 방침이 떨어지고 나서 그럼 집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세 개가 다 본인 집은 아니고 이제 의왕이랑 세종 예. 이 두 군데였거든요. 근데 세종은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네, 본인이 법적으로 이제 안 되고. 예,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놔둬야 되는 거고요. 놔두고. 그러면 이제 의왕 집을 팔아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의왕 집을 팔고 서울에서 이제 마포에서 살아야 되는데 전월세 상한제 이게 적용이 되면서 본인의 의왕 집을 그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서 팔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 그럼 매매가 안 되는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포에서는 또 그 새들어 살던 집을 떠나야 되는 예. 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마포에서는 가느냐? 그 집주인이 나가라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 내가 이런 살겠다. 경우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라. 세입자가. 네. 야. 보수 언론이 이 부총리 정부의 상대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거기에 딱 맞는 사례가 그것을 응집한. 예, 홍남기 부총리가 겪게 된 이런 일이네요. 근데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아, 다행입니다. 네. 제가 기쁘네요. 의왕의 이제 축하드립니다. 세입자에게 이사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세입자가 나가시게 됐고, 제발 좀 나가 주시라. 예, 그럼 이사 이제- 비용 드리겠습니다. 예, 집도 팔고 해서 돈이 좀 더 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좀 전세 대란인데 조금 더 비싼 전세로 예. 갈 수 있게 되었다. 아. 네, 홍남기 부총리에게는 본인에게는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어째 좀 눈물겹다. 남의 일이 홍-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도 통보 받았어요. 네. 저희 저 집주인께서 아. 내년 3월까지 비워달래요. 네. 예, 어제 저녁에 우리 안 식구하고 그 얘기하다가 굉장히 늦은 시각에 잠을 잤는데, 자 저희도 이제 보따리 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불굴의 사나이로 뉴스 화사님 부르신 거잖아요. 네. 무슨 뜻이죠? 뭐 방금 소개드렸던 이 일련의 과정들, 네. 예, 불굴의 정신을 그래도 느낄 수 있다라고 어허. 보이는 거고요. 이 홍남기 부총리에 대한 캐릭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굴의 사나이가 되었는가? 전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적응력입니다. 이분이 이제 경제 관료로 역대 정권들을 다 거쳐오셨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모두 거쳤다. 아이고. 예, 그리고 그 무섭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밑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내면서 또 그 검증의 시험대를 거쳐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낙연 부총리가 총리가 무섭다고 하는 건 청취자들이 좀 이해 못하실 수도 있고 아, 근데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무회의에 가면은 장관들이 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특별히 더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목소리를 깔면 굉장히 두렵다. 그 밑에서 이 회의 견뎠다? 자료는 왜 네.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할 때보다 이낙연 총리가 당시에 주재할 때 더 두려워했었다. 아 거기서도 견뎠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도 좋은 편입니다. 2019년 12월에 홍남기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냥 묻혀서 예. 자동으로 폐기돼 버렸고요. 아, 사실은 그래요? 임명 당시에도 2018년 12월이죠. 국회가 파행이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무사하게 지나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배짱입니다. 배짱 네, 여기서 한번 홍남기 부총리의 배짱이 어떤지 육성 한번 듣고 들어봅시다. 가시죠. 3년간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일자리 15만 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정부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네, 2018년 연말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고용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2019년 1월에 홍남기 부총리가 향후 3년간 청년 취업이 어려울 것이다. 네. 3년이 지나면 거의 정권이 막바지가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다. 예, 정무직 그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발언입니다. 사실은 네. 이것도 그 아까 왜 거위의 털처럼 안 아프게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안 아프게 뽑아야 되는데 이번 거위의 털을 너 아프게 할 거야 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표현입니다, 이게. 예, 이분은 각오가 확실한 것 같고 다만 전임 김동연 부총리는 정치적 꿈이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고려할 게 많았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없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될 건데 네 그런데 이게 참 김종대 뉴스업 시간이 항상 모자라요. 저 간담이 서늘합니다. 이러다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네. 그 말씀 좀 아끼셨으면 10초를 아끼셨을 수 있을 것 아쉽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렇게 센 말을 하시는 게 그 원래 이거 저기 뭐 배짱 얘기하다가 네. 이렇게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꾸 바뀌시면 안 돼요. 계속 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홍남기 부총리가 앞으로 이 배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비판의 화력이 몰리고 있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여야 다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다 얻어 터지고 있다고요. 네, 이게 과거에는 김동연, 장하성 이렇게 투톱이 있을 때는 좀 욕을 나눠서 먹은 게 있는데 이제 공남기 부총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됐는데 네.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더 1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